진행을 이어서 할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는 기업이 투자의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순현재 가치법을 써야 됩니다. 이 순현재 가치법이라는 것은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을 나타낸다 라고 했고, 이것이 크면 클수록 이 투자 의사결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외에 실무에서 사용이 되는 다른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투자 평가 방법들,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현재 가치법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이 경영학이 발전을 하고 재무 금융이 발전을 하면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자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꾸준하게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똑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거 불편해,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돼 라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자기네만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요 별표가 되어 있는 회수기간법이랑 평균회계 이익률법은 정말 그 재무나 아니면 회계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이게 대략 뭐다라는 게 있지만 그냥 우리는 아예 무시를 할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 생각할 거리도 안 된다 해서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요 두 개,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나름의 논리는 있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느냐? 이제 무려 1950년대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과거에 많이 사용이 되던 방법이 아까 있는 그 페이백 피리어드 방법 그리고 에버리지 어카운팅 리턴, 요 두 가지가 바로 제가 별표해 놓은 요 회수 기간법이랑 평균 회계 이익률법입니다. 페이백이 회수 기간, 평균 회계 이익률이 에버리지 어카운팅 리턴, 요 두 가지인데 과거에는 이게 각각 역사적으로 기업들한테 물어봤을 때 30% 이상의 기업에서 이걸 사용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기업들도 점차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점점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요 순현재 가치법은 1959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실무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75년부터 보면은 점차 그 사용 비중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그리고 요 위에 있는 Internal Rate of Return, 요게 오늘 배워볼 내부 수익률법인데, 요 내부 수익률법이 굉장히 직관적인 도움을 줍니다. 100% 정답은 아니지만 순현재 가치법이랑 상당히 유사한 결론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어쨌든 순현재 가치법이나 아니면 내부 수익률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80%까지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0년대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99년에 또 새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어떤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느냐, 요 내부 수익률법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요 순현재 가치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배워볼 요 Profitability Index, 요게 그 앞에 제가 나왔던 요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요 수익성 지수법은 민간 기업에서는 잘 사용이 안 됩니다. 12%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요 수익성 지수법은 정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 나머지는 뭐 있지만 이제 우리가 무시를 할 거다. 이제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사용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 내부 수익률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부 수익률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간단한 예시를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는 15%는 최소한 벌어야 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나는 최소한 몇 퍼센트를 벌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수업에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에 100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110을 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경우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00을 투자해서 110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 차이를 계산하면은 10.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투자한 10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100을 집어넣어서 10을 이익을 냈기 때문에 0.1, 10%의 이익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 10%는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15%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투자가 아닌 것이죠.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생각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조금 이 말을 하기가 애매해져요. 처음에 똑같이 100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1년 후에 60을 벌고 2년 후에 60을 번다. 그러니까 아까의 경우에는 1년 후에 합쳐서 토탈 110을 벌었는데 이번에는 60, 60 나눠서 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을 할 겁니다. 60 벌고 60을 벌고 100을 썼으니까 60, 60, 120에서 100을 빼면은 20. 100분에 처음에 100을 넣어서 20을 벌었으니까 20% 수익률이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15%는 벌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물음표를 해놨느냐? 이거는 틀린 계산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1년 후와 2년 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15%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연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매년 15%를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1년에는 15%, 2년 후에는 1.15 곱하기 1.15 해서 1.25가 되고 이제 그러므로 21.5%의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계산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시간의 개념이 들어갈 때 우리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게 바로 이 내부 수익률법이 개발되는 그런 계기,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일반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수익률이 R이라고 하자. 그리고 100을 투자를 하는데 이제 1년 후에 이제 110을 받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예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요 초기 투자 비용이 100이고 1년 후에 110을 받는 상황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을 이제 비워놓고 그냥 어떤 수익률이라고 하고 비워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년제 가치를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여기가 1년 후고 이때 110을 받는다. 처음에는 100을 썼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년제 가치를 계산하면 지금 현재의 100은 현재니까 할인을 하지 않고 1년 후에 110은 우리가 그 수익률로 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1 플러스 R로 나누어 줘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온 식을 그냥 일단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거 이꼴 0이라고 해보자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100을 요 오른쪽으로 남기면 1 플러스 R분의 110은 100이 되고, 그러면은 요 1 플러스 R을 요 오른쪽으로 넘기고 요 100을 아래로 가져오면은 1 플러스 R은 100분의 110이니까 1.1이 됩니다. 그러면은 R은 1 플러스 R이 1.1이니까 R은 0.1, 그러니까 10%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10%가 아까 우리가 나왔던 숫자예요. 바로 어떤 숫자냐면 어떤 나의 요구 수익률이 15%인 상황에서 그냥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벌어들이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수익률의 개념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00분의 110 빼기 100 해서 10%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 우리의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수익률을 구했더니 그게 바로 요 10%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은 조금 더 제너럴하게 일반화해서 생각을 하면은 어떤 투자의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 값이다라는 말로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의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응용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내부 수익률법인데, 자, 방금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었던 수익률, 이제 1년차, 2년차에 나눠서 발생하는 요 수익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일단 어떤 모르는 수익률 값을 설정을 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하고 순현재 가치를 그대로 씁니다. 지금 이제 1년 후, 2년 후가 있을 때 60, 60,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순현재 가치를 그대로 쓰면은 마이너스 100, 현재니까 할인하지 않고 1년 차는 60인데 이거는 1년 후니까 어떤 수익률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60은 2년 후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준다. 그리고 그거를 0으로 만드는 요 R 값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바로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제 여기 모든 곳에 1 플러스 R의 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100, 여기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60 곱하기 1 플러스 R 플러스 60 1 플러스 이거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은 0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정통의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 1 플러스 R을 어떤 X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마이너스 100 X 제곱 플러스 60X 플러스 6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고, 이제 약분을 하면은 100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X 제곱 빼기 0.6 X 플러스 0.6은 0이다 이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거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요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를 1 플러스 r이라는 걸로 되돌리면은 r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r이 13.1%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수익률은 13.1%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내부 수익률법인데요. 내부 수익률법은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제 이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년제 가치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년제 가치법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뭐 이러한 사항이 있고 내가 원하는 나의 최소한의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로서 주어지면 그러면 순현재 가치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순현재 가치가 음수냐 양수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투자가 좋은 투자냐 나쁜 투자냐 이거를 선택하는 게 순현재 가치법이에요.
근데 이 수년제 가치법에 두 가지 실전적인 측면에서의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년제 가치법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무엇인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실전에서는 나의 수익률은 최소한 몇 퍼센트가 돼야 돼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 투자는 우리에게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2,400의 가치를 주는 투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문과 감성으로 엥? 하게 돼요. 그게 좋은 건가? 그게 충분히 좋은 건가? 애매하게 느껴지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이 투자를 하면은 무려 30%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은 오, 바로 이해가 돼요. 괜찮네.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숫자로 이야기하는 수년제 가치의 특징상 사람에게 이제 전달을 할 때 이게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하지만 퍼센테이지, 수익률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내부 수익률법은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없어도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여럿의 투자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고 뭐가 나쁜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 내부 수익률법은 실전에서 요 수년제 가치법보다 더 자주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내부 수익률법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수익률의 개념으로 어떤 투자의 값어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 낮으면 안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근데 이제 내부 수익률법의 문제점으로 가봅시다. 이게 왜 2등이냐, 왜 1등의 절대적인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왜 제가 계속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이다라고 한계를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현금 흐름이 아니면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독립적이지 않은 투자안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는 처음에 투자를 해요. 처음에 투자의 비용이 있고 현재 이제 시간이 지나서 미래에 그 투자로부터의 이익이 딱 하고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꼭 그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광산 개발 투자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50을 넣어요. 그래서 광산을 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1년 차에는 이제 광맥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희귀한 그 광물 자원이 나와서 155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좀 캐스니까 줄어들어서 100이 발생을 해요. 근데 3년 차에는 죄송해요. 1년 차에는 이제 155의 이익이 발생해요. 근데 2년 차에는 그 광산을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 광산을 다시 묻어버리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써보면 이제 항상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의 수익률을, 나의 할인율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미지수로 놓고 그냥 나의 수년제 가치를 쭉 쓰면 됩니다. 자, 1년차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50, 1년차에 155, 2년차에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100. 근데 1년차는 1 플러스 할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년차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한 거다. 이게 수년제 가치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꼴 0이라고 하고 이 문제를 풀면 그때 이 미지수의 답이 해가 근이 바로 요 내부 수익률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문제를 풀어보면 아까랑 똑같은 방법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제곱을 이제 다 곱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답이 해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1차 방정식 3x는 4다. 이런 문제를 풀면은 x는 3분의 4. 예, 이렇게 무조건 하나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은 x는 이제 근의 공식에 따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이 해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의 특징상 답이 두 개까지 나올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요 답을 25%, 33.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내부 수익률법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지금은 1년차, 2년차까지밖에 없어서 이게 2차 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까지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3년차까지 있다. 그러면 세제곱이 들어가니까 3차 방정식이고 그러면은 해가 3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4년차까지 있다. 그러면 해가 이론상으로 4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5년차면은 이론상으로 5개가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정확한 하나의 값을 정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풀려면은 2차 방정식까지는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적용을 해서 뭐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방정식부터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기가 어려워지고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부터는 이렇게 풀 수 있는 일반적인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일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땀 한 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한테 야 25% 넣으면 답이 되냐? 26% 넣으면 답이 되냐? 27% 넣으면 답이 되냐? 한 땀 한 땀 구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는 거죠. 이제 이것이 첫 번째 내부 수익률법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 그림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요 수년제 가치를 그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나의 요구 수익률이 x축이고 나의 수년제 가치가 y축이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이니까 요 포물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물선이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y 이꼴 0을 지나는 지점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 그게 바로 25%와 33.3333%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다. 이제 그러므로 이것 중에 뭐가 맞다라고 하기가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볼 텐데 두 개의 투자가 있습니다. A는 처음에 1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 차에는 그 100을 바탕으로 130을 벌 수가 있습니다. B는 처음에 100을 벌어요. 근데 1년 차에는 거꾸로 130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A랑 B를 우리가
눈으로 봐서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하자면 A는 이런 겁니다. A는 내가 100을 빌려줬다가 1년 후에 130을 되돌려 받는 그런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B는 그 빌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00을 받았다가 나중에 1년 후에 130을 갚는다.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랑 B는 정확하게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한 놈은 빌려주는 거고 한 놈은 반대로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A랑 B의 특징상 빌리는 사람이 유리한 거면 거꾸로 빌려주는 사람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빌려주는 사람이 유리하다면 빌리는 사람은 불리하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둘 중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 내부 수익률 관점으로 서로 모르는 셈 치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요구 수익률은 12%다. 그러면 일단 A는 어떻게 구하느냐? 처음에 100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 1년 차에 130의 이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100, 130. 근데 1년 후니까 1 플러스 어떤 수익률로 나눠준 것이 수년제 가치고 이거 이꼴 0 이라고 한 다음에 요 값을 구하면 이게 내부 수익률이죠. 예, 이렇게 해서 구하면 30%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마이너스 100 플러스 130분의 1 플러스 R 이꼴 0 하면은 이건 1 플러스 R분의 130은 100이고 1 플러스 R은 100분의 130이니까 이거는 1.3이고 따라서 R은 0.3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0%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B를 볼게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A는 그러면 수익률이 30%다. 근데 내가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수익률은 12%죠. 12%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A는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 A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B를 비교해 볼게요. B는 처음에 100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1년 후에 130을 갚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30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어떤 수익률로 그거를 한번 나눠준 것이 수년제 가치고 그게 이꼴 0이다 해서 문제를 풀면 사실은 이 방금 풀었던 A에 대해서 풀었던 거에 부호만 서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30%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B도 30% 내부 수익률이다. 그러면 수익률 내가 벌어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은 12%인데 30%나 나오니까 좋은 투자다 해서 B도 좋은 투자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순이 발생을 해요. 지금 이거는 서로 완벽하게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가 좋은 투자라면 B는 나쁜 투자여야 되고 B가 좋은 투자면 A는 나쁜 투자여야 됩니다. 하지만 외부 수익률은 그 두 가지를 판별을 하지 못해요. 둘 다 좋다라고 무슨 옛날에 황희정수처럼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법은 이것을 판별을 하지 못한다. 뭐가 좋은 투자이고 뭐가 나쁜 투자인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요 B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는 처음에 비용이 있고 나중에 이익이 있는 구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사면 오늘 내가 주식을 사면은 나는 주식에서 주식 가격이 올라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오늘 들어가고 나중에 돈이 나와요. 내가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이익을 볼 거야. 오늘 돈을 쓰고 나중에 돈을 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는 지금 뭘 쓰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B는 그게 뒤집혀져 있죠. 아까 앞에 광산 예시처럼 플러스 마이너스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랑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은 여기서 혼동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를 수년제 가치법으로 풀면은 우리는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수익률이
나의 요구 수익률이 12%이기 때문에 그거를 할인율로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 100, 1 플러스 0.12분의 130 계산을 하면은 16.07이라는 양의 숫자가 나오므로 A는 좋은 투자. 근데 반면에 B의 경우는 100 플러스 1 플러스 0.12분의 마이너스 130을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반대로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B는 나쁜 투자 판별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듯이 수년제 가치법은 그런 이상한 상황에서조차도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수년제 가치법을 쓸 줄 알아야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적이지 않은 투자라는 게 뭐냐,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mutually exclusive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한글로 하면은, 한국어로 하면은 상호 배타적이다라는 건데, 상호는 서로, 그 다음에 배타는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이지 않다, 상호 배타적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통 상호 배타적인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 현실에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쓰면 나머지에는 자원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뭐 게임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어떤 비싼 아이템을 사면은 다른 파트의 아이템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은 그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80만 원을 어딘가에 썼다면 다른 곳에는 20만 원밖에 투자를 못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대부분의 투자는 상호 배타적이에요. 또 아주 보이는 그런 상호 배타적인 투자가 땅, 토지,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 또 상호 배타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라는 것은 써버리면은 중복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명지대학교의 요 MCC 건물에 MCC를 지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건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을 어디다 쓰느냐라는 것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 이상 뭐 복합 쇼핑몰을 짓는다거나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학교 건물을 선택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상호 배타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투자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호 배타적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투자가 있는데 똑같이 100을 씁니다. 근데 A는 1년 차에 50이 생기고 2년 차에는 40이 생겨요.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30. 이렇게 점점 조금씩 이익이 줄어들어요. 근데 B는 1년 차 20, 2년 차 40, 3, 4년 차 50, 60. 이렇게 거꾸로 조금씩 이익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으로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A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상호 배타적이에요. 그 말은 A를 하면 B를 못하고 B를 하면 A를 못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을 쓴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A의 수익률이 높으면 A를 하고 B의 수익률이 높으면 B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경우는 복잡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 100을 쓰고 1년차 50, 2년차 40, 3년차 40, 4년차 30이다.
그럼 이제 그 각각의 숫자를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의 세제곱, 1 플러스 r의 네제곱 이렇게 한 것이 수년제 가치고 그거 이꼴 0으로 하는 요 r 값을 찾자. 이 계산을 해보면 24%가 나옵니다. 24%가 나오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거는 대입을 해서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똑같이 100을 쓰는데 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50, 4년차 6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의 세제곱, 1 플러스 R의 네제곱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하고 다 합치면 수년제 가치고 그거 이꼴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B의 수익률은 21%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내부 수익률만 봤을 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 A를 선택하면 24% 수익률, B를 선택하면 21% 수익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거를 우리가 맞나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수년제 가치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경우는 나의 수익률이, 나의 요구 수익률이 지금 있는 것처럼 10%이기 때문에 이제 할인율의 10%를 적용해서 50, 40, 40, 30 요거를 1.1, 1.1의 제곱, 1.1의 세제곱, 1.1의 네제곱 1 플러스 10%, 1 플러스 10%, 1 플러스 10% 이렇게 다 나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나의 이 A에서의 수년제 가치는 29달러 6센트가 나옵니다. B의 경우는 마이너스 100, 20, 40, 50, 60 이거를 1 플러스 0.1, 1 플러스 0.1의 제곱, 1 플러스 0.1의 세제곱, 1 플러스 1의 네제곱 해서 나눠서 더해주면은 29달러 79센트가 나와서 미묘한 차이지만 B가 더 좋은 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내부 수익률법의 결론이랑 수년제 가치법의 결론이 갈렸어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A가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년제 가치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B가 좋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부 수익률법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나의 요구 수익률을 X축으로 하고 이제 Y축을 어떤 투자에서의 수년제 가치다라고 했을 때 A의 나의 그 수년제 가치를 각기 다른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 파란색 선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실제 의사 결정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의 요구 수익률은 10%이기 때문에 요 10% 위치에서 수년제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녹색 선은 똑같은 방법으로 B의 수년제 가치를 나의 다른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바람직한 투자 결정 방법은 나의 정해진 요구 수익률 관점에서 뭐가 높으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맞는 방법은 뭐냐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10% 위치에서는 파란색보다 녹색이 위에 있기 때문에 녹색이 좋은 투자다. 그러므로 A를 하는 것보다는 B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에서 A를 못하고 B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A와 B가 상호 배타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A를 하면 B를 못한다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나마 조금 더 좋은 B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울기 곡선이 서로 달라서 이 선이 어느 순간 위치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요구 수익률의 개념은 뭐냐면 이 내부 수익률을 0으로 만드는 값, 그러니까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위치를 찾은 게 바로 내부 수익률의 의미였고 그렇기 때문에 B는 빨리 내려와서 21%, A는
천천히 내려와서 24%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만 비교하면은 A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이 나의 요구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사실 이 투자는 좋고 나쁨이 바뀌게 됩니다. 내 요구 수익률이 10%였기 때문에 나는 B가 좋다라는 게 올바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요구 수익률이 15%였다 라고 하면은 정답은 B가 파란색 선인 A가 좋다 라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 방법은 나의 요구 수익률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수년제 가치를 계산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그냥 내부 수익률만 계산하면은 사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내부 수익률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단점도 있어요. 지금 본 것처럼 잘못된 결론이 생기거나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개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애매한 답을 주거나 이런 다양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해가 빠르다라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을 보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뭐냐면 일단 내부 이 수년제 가치법을 써서 문제를 풀고 그것을 설명할 때는 참고로 이 투자의 내부 수익률은 몇 %다 라고 함께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여러분들의 상사, 직장 최고 경영자를 설득할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이번에는 수익성 지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성 지수라는 말은 Profitability Index 해서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건데 또 다른 책에서는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해요. 이제 요 Benefit Cost Ratio라고 해서 편익 비용 비율 해서 BCR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수익성 지수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 편익 비용 비율의 이름대로 편익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의 효과와 그 다음에 비용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을 비교를 한 겁니다. 비율로서. 그래서 분자에는 현금 유입, 현금이 들어오는 플러스인 것을 모두 현재 가치로 합산을 하고 요 분모에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것,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놔둔 것을 우리는 수익성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수익성 지수는 이미 이 정의부터 우리가 요 수년제 가치랑 굉장히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현재 가치법은 이제 플러스인 것들의 현재 가치에서 마이너스인 것을 빼서 그게 크냐 작냐 0보다 크냐 작냐를 비교를 했어요. 근데 요 수익성 지수법은 플러스는 분자, 마이너스는 분모로 놓아서 요 비율이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수년제 가치법이랑 아주 유사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에서 나가는 걸 빼서 우리에게 순수하게 남는 절대값을 비교한 거냐 아니면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것의 상대적인 비교를 한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어떤 투자가 12%의 수익률, 내가 요구 수익률이 12%인 상황에서 어떤 투자가 처음에 100을 써야 되고 1년 차에 130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수익성 지수법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년 후에 발생하는 요 130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130의 현재 가치를 12%로 나눠서 구하면 116.07이다. 그러면은 현재 쓰는 비용은 100이니까 100분의 116.07 해서 1.1607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1보다 크므로 이것은 편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이익이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다. 그래서 이 수년제 가치법은 수년제 가치랑 거의 동일한 그런 결론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성 지수법은 정부가 많이 쓰게 되는데 어디서 많이 쓰냐면 보통 고속도로를 짓는다, 다리를 놓는다, 아니면 철도를 뚫는다, 뭐 이런 투자를 할 때, 국가 단위의 투자를 할 때 이런 수익성 지수법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정부의 돈을 써서 100원을 혹은 1원을 여기에 썼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이것을 분석하고 싶기 때문에 쓴 돈 1원당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긴다,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 같은 그런 공공단체에서는 요 수익성 지수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타당성 조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있는데 이게 바로 항상 정부가 어디에 뭘 새로 짓는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건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를 짓거나 다리를 놓거나 철도를 짓거나 뭐 아니면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거나 어떠한 투자를 하든 간에 뭐 발전소를 짓거나 어떤 걸 하든 간에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본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쓴 세금으로 모아진 귀중한 돈이니까 이 1원당 얼마만큼의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이게 1보다 크면은 해도 되겠다 하는 거고, 1보다 낮다 하면은 안 되겠다 하고 이 사업을 접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애매한 게 뭐냐면 정부가 생각하는 이 투자의 타당성에는 금전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닌 것 또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투자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 건설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얻는 행복감, 편리함, 이런 눈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숫자로 바꾸어서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이거를 분석을 하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재작년쯤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 재임 기간 중에 양평 고속도로를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양평 고속도로가 다른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그 연결 구간을 어디에 하느냐, 이걸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게 논란이 됐었죠. 그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를 이롭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여기가 좋은 거여서 선택을 한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 타당성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부와 같은 단체에서는 이런 투자를 할 때 이 수익성 지수를 많이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익성 지수법이 사실은 덜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민간에서 그렇게 덜 쓰이는 이유. 왜 그러냐면 수년제 가치법이랑
이제 우리가 이제 정통 방법인 수년제 가치법이랑 요거를 비교했을 때 아까 봤던 내부 수익률법은 직관적이다라는 이제 극도의 장점이 있었어요.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낸다. 근데 이제 반면에 수익성 지수는 이제 똑같이 상대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거지만 이제 1원당 1.16원의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직관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문제점이 뭐냐면 계산이 이럴 거면은 왜 수익성 지수를 써? 그냥 수년제 가치를 쓰지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수익성 지수법을 쓰려면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구한 현재 가치를 비율로 만든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까지 했으면 수년제 가치도 금방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익성 지수를 써야 될 이유를 좀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민간 기업들은 수익성 지수법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지수법의 장점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이미 자본의 예산에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가 아주 심각해진 상황을 우리는 자본의 할당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너무나 돈이 제약이 돼서 빠듯해서 모든 투자가 다 거의 상호 배타적인 투자가 돼버리면 이거를 자본 할당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주고 선택적으로 할당을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기업이 2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가지 투자가 있습니다. 각자 이제 독립적인 투자인데, A는 20만 달러를 써야 되고 그 대신 수년제 가치로 따졌을 때 10,000달러를 벌 수가 있어요. B의 경우는 12만 달러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8,00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C는 5만 달러가 투자가 필요하고 6천을 벌 수가 있고, D는 8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6천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빠듯하지 않다면, 20만 달러라는 제약이 없다면 우리의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그냥 수년제 가치가 큰 것부터 차근차근 선택을 하면 됩니다. A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B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C나 D를 선택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수년제 가치가 그 순서로 좋으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빠듯하면은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A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가진 돈 몽땅 써야 돼. 근데 B는 12만 달러밖에 안 드네. 그러면 8만 달러가 남네. 그럼 이 8만 달러를 가지고 C나 D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 할당 상황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의사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만 고를 수 있다. 일부분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은 A를 온전히 해야 되고 A를 2개 하거나 이런 건 선택이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A는 만을 주지만 B를 하면은 A랑 B 단독으로 비교했을 때는 A가 좋은 게 맞지만 A를 하면 우리 돈을 다 쓰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B를 하면은 8만 달러가 남기 때문에 C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B에서 나오는 8천의 이익과 C에서 나오는 6천의 이익을 합쳐서 14,0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수년제 가치로 따졌을 때. 따라서 그냥 A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B, C를 함께 하는 게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은 축구 구단이 메시 혼자,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을 써가지고 메시를 사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적당한 A급 선수 3명을 데려오느냐, 이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때때로는 그냥 슈퍼스타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훌륭한 준수한 선수 3명을 보강하는 게 오히려 팀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 예산 제약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해요. B를 선택을 하면은 8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D도 할 수 있어요. C, D 모두 이제 5만, 8만 해서 남은 8만의 예산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C를 먼저 선택을 하고 D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따졌을 때 다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은 수년제 가치가 제일 높은 요 둘 중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라면은 아마도 C를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똑같이 B랑 C를 하는 거랑 B랑 D를 하는 거랑 똑같이 8,000 더하기 6,000, 8,000 더하기 6,000에서 14,000이 나오는데 B랑 D를 하면은 우리 돈을 다 씁니다. 근데 B랑 C를 하면은 3,000의 여분이 남거든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B랑 C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수년제 가치법을 이렇게 모든 조합을 다 써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비교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요 수익성 지수법, 요 BCR이 똑같이 그 수익성 지수랑 똑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수익성 지수를 보더라도 이 B와 C를 선택하는 거를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힌트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을 찾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C의 수익성 지수가 제일 높고 D의 수익성 지수는 이가 2등이에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B랑 C를 함께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정답으로 찾아졌기 때문에 그걸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상황에서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가정을 바꿔볼 텐데 중복의 투자가 가능하다. A를 여러 번 해도 된다. 이런 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주식 투자. 주식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사냐, 삼성전자 주식을 2주 사냐, 3주 사냐 여러 가지 중복 투자가 가능하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합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살펴봤던 A 하나만 하느냐, B 하나, C 하나 하느냐 외에도 이번에는 C를 4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C는 비용이 5만 밖에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20만을 가지고 있으면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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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이렇게 4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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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의 이익이 나서 64, 24, 24,000의 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경우는 C만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해봐도 그 동일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수익성 지수법이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수익성 지수법에 C가 수익성 지수가 1.12로 제일 높거든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1원을 쓸 때 효율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1원당 0.12씩 계속 이익이 생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효율이 제일 좋은 거를 선택을 하는데 판별을 하는데 도움을 준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 지수법이 일부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황. 이번에는 부분 투자를 하자. 이 부분 투자는 뭐냐면 쪼개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100%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랑 힘을 합쳐서 나는 50% 너도 50% 이렇게 같이 합작 투자를 하자. 이런 상황들이 부분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율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아주 더 복잡한 조합들이 생겨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복잡한 조건이 되면은 수년제 가치법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거를 다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게 좋으냐 조합을 다 짜봐야 됩니다. A만 할 거냐, B를 하고 C를 하고 남는 돈으로 D를 할 거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B를 하면은 일단 12,000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12만이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8만이 남았어요. 8만을 가지고
C를 선택을 하면은 5만을 쓰기 때문에 3만이 남습니다. 근데 D는 원래 토탈 나 혼자 하려면 8만이 필요한데 나는 3만만 있으니까 그 8분의 3에 해당되는 3만만 내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이 채워줘서 한다. 이래서 8분의 3을 하는 겁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요 세 번째는 C를 먼저 해요. C는 5만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20만에서 5만을 썼으니까 15만이 남았어요. 거기서 D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15만을 가지고 8만짜리를 선택을 하면은 7만이 남겠죠. 그 7만을 가지고 B를 선택을 하면은 원래 12만이 필요하니까 12분의 7만큼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요 12분의 7 투자를 하자.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년제 가치법으로 이걸 하려면 분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조합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자, 하지만 해보면 결국 제일 수년제 가치가 높은 건 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수익성 지수법은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수익성 지수가 높은 거를 차근차근 고르면 됩니다. C가 제일 높기 때문에 C를 먼저 고른다.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D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D를 고른다. 그 다음으로 효율이 좋은 건 B이기 때문에 C랑 D를 하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B를 선택한다. 이제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찾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요 C, D, B의 순서로 돈을 할당을 하면은 가장 베스트가 된다. 이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 말 그대로 효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벌어들인 돈은 다르더라도 순수하게 우리가 가진 돈은 1원을 가장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를 판단하는 데는 수익성 지수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답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이게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정부 입장에서 수익성 지수법을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쓰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쓸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뭐냐, 이거를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 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장 그 높은 지수가 나오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